네, 명제 추론 연습 문제풀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47페이지이고요.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체크해 드릴 것만 체크해 드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두 개의 전제를 봤을 때 전제의 조건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다른 애들처럼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시니까 제가 조금 먼저 힌트를 드리면 항상 가원 명제가 여러 개가 나와 있을 때 앞에가 또는으로 나와 있고 뒤에가 그리고로 나와 있으면 두 개 쪼갤 수 있고 이 두 개도 나눠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것도 뒤에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무슨 뜻이냐?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자, A랑 D 중 적어도 하나가 반대하면 같이 쓰면 not A 또는 not D라는 거예요. C는 찬성하고 E는 반대한다.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내용을 보자마자 사실은 그냥 바로 얘를 not A이면 C이고 not E다. 좀 이렇게 바로바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4개의 간단한 가원 명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명제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죠. B가 반대하면요. 물론 이렇게 다 나열하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A는 찬성하고 D는 반대한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정말 단순한 형태의 가원 명제만 나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좀 뭔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추론을 해 나갈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얘도 결론 어때요? 자, 이 문제도 결론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한다라는 사실이 지금 확정이 되죠. 결론이 가원 명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류법이라는 건 모순이 발생하는 걸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A이면 B이다. A이면 not B이다라는 이런 형태가 나와서 A일 수 없구나라는 이런 형태로 귀류법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형태로도 나오죠. A면 B인데 B면 not A다라고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A면 not A다가 되니까 또 얘가 아니구나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귀류법의 형태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랑 또 뭔가 안 맞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런 형식인데 꼭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다라는 게 보이면 뭔가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하나만 더.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직관적인 이런 전제들 예를 들면 얘 한번 봅시다. 이 네 번째 거. E가 반대하면 B도 반대하죠. 그럼 만약에 2번이 답이라면 B도 반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으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죠. 좀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지워갈 수도 있겠어요. 지워갈 수도 있겠어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결론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지만 문제는 어때요?
연원 추가, 선원 추가, 추론 규칙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얘네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귀류법이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선택지를 소거하면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는 물론 어렵고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NCS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여러 개 되짚어 보면서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학습에는 좀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설을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다시 문제를 처음부터 푼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문제를 훑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딱 봤을 때는 가업명제가 나열되어 있구나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봤을 때 뭔가 확정된 정보가 나오는구나.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걸 봐요.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아닐까도 보고 또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선택지를 소거한다라는 건 물론 선택지를 잘 봐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소거하면서 풀 때 이렇게 4개가 소거가 돼가지고 얘는 무조건 답이야. 이렇게 나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렇게 3개를 지워도 2개가 남으면 결국에는 풀어야 돼요. 결국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지를 다 소거해 가면서 깔끔하게 하나가 남도록 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풀다가 어느 정도 좀 풀이를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이 이제 조금 추려졌을 때 일단 얘는 답이 또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지 바로 보면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보통 이런 걸 정리할 때 좀 공통으로 언급되는 애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도 D가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요. B가 반대한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이렇게 언급이 되죠. 똑같이. 여러 번 언급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으면 B는 찬성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얘랑 뭔가 엮어서 풀려면 대우명제를 활용해야 되죠. 귀찮으니까 동일하게 나와 있는 애들을 먼저 보면서 얘부터 E가 반대하면 B 반대한다. B 반대하면 A는 찬성하고 D 반대한다. 자, 이렇게 2개를 먼저 체크하고요. 자, D 반대하면 C도 반대한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3번째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보면 A랑 D 중 적어도 하나가 반대하면 얘는 찬성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할 수는 없어요. 얘가 지금 반대하죠? 얘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C는 찬성하고 E는 반대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A를 활용하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바로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대우명제를 좀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본다면 D가 반대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순인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D는 반드시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찬성을 하면 대우명제로 넘어가니까 B도 어떻게 돼야 돼요? 찬성을 하고 E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자, 아까 안 썼지만 요거 A가 반대하면요. E가 반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E가 찬성하면 A도 찬성하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도 모순이죠? A도 찬성한다가 되는 거라서 지금 보시면 등장하고 있는 애들 5명 중에 4명이 찬성한다라는 게 확정이 됐죠. 적어도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C는 반대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옳은 것 4번을 답으로 고르는 거죠. 네, 잘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뭐 선택지를 소거하면서 풀어도 뭐 무리는 없었겠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 이 둘을 간단한 명제로 나눠서 볼 수 있었냐 없었냐 그냥 그 차이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하단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바로 풀어볼 건데요.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가 불량인 제품은 다른 애도 불량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명제를 기호로 나타낼 때 A 뭐 또는 not A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어쨌든 긍정 표현이고 얘가 어쨌든 부정 표현이죠.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는 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A가 불량인 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죠. A가 불량인 게 부정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A가 불량인 제품은 이라는 이 말 자체를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식으로 기호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A가 불량이다, 정상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A가 불량이다, 어떤 애는 불량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량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니까 불량이다, 불량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상관은 없어요. A가 불량이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뭐 D가 불량이 아니다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풀려면 불량이 아니다라는 걸 긍정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에 단 한 번만 실수가 있어도 문제를 틀리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의적으로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야, 요거 낫시야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좀 이렇게 보면서 불량이다, 불량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불량이다를 이렇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쓰고 A가 불량이면 저 셋도 불량이래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눠서 보면 되겠죠. 다 불량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C와 D가 함께 불량인 제품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 다 불량인 경우는 없다는 뜻이죠. 그 말은 둘 중에 하나만 불량이거나 C만 불량이고 D는 불량이 아닌 케이스, 또는 C가 불량이 아니고 D가 불량인 케이스, 또는 둘 다 불량이 아닌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명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필기 시험에서 뭔가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C가 불량이 아니거나 D가 불량이 아니란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얘는 C가 불량이 아니거나 D가 불량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같이 쓴다면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나요? D가 불량이면 C가 불량이 아니겠죠. D가 불량이면 C가 불량이 아닐 거예요. 같이 쓴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E가 불량이 아닌 제품은 자, 요거 이 나가 뭐 들어갔다고 무조건 또는이 아닙니다. B나 D도 둘 다 불량이 아니란 뜻이죠. B도 불량이 아니고요. D도 불량이 아니다 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같이 쓰자면 B가 불량이면 E도 불량이란 뜻이고요. D가 불량이면 E도 불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물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화살표 연결을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자, 문제였고요.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 봅시다. 기억.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한 5초에서 10초 안에 빠르게 머릿속으로만 판단을 해보세요. 기억. E가 불량인 제품은 C가 불량이래요. 이게 맞으려면 여기서 물론 E를 찾아서 풀어도 되지만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E가 불량이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C가 불량이다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E에서 화살표가 나오는 게 있나요? 없죠? E에서 화살표 나오는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저거 여기다 지금 다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바로. 자, 얘가 바로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니은 C가 불량인 제품 중에 A도 불량인 제품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거는 니은은 C가 불량이면 A는 불량이 아니란 뜻이죠. C가 불량이면 A도 불량인 건 없대요. A는 불량이지 아니란 뜻이니까 이렇게 된다란 뜻이고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서 대우명제 이렇게 바꾸면 확인이 됩니다. 니은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디귿. D는 불량이 아니면서 그리고 B가 불량인 제품은 이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애들은 C도 불량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해봐요. 자, 이 디귿을 보시면 이 디귿 앞에 나와 있는 이 전건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건, 이 뒤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뭔가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어야겠죠? C로 끝나는 명제가 있어야 돼요. C로 끝나는 명제 있나요? 여기에서 없죠? C로 시작하는 명제는 있어요. 얘를 대우명제로 바꾸면 C가 불량이면 어떻다라는 거 확인되지만 이렇게 C로 끝나는 그런 명제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답이 아닌 애들은 정말 단순한 이유로 아니었어요. 오직 니은만 가능한 거였죠. 정답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서 이런 걸 not C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불량이다, 불량이 아니다. 요 불량이다라는 표현이 긍정, 불량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부정으로 나오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풀이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결국엔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풀이하죠.
나중에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거 이렇게 기호 만드는 거 정리하는 거 지긋지긋하다라는 느낌이 될 때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답을 찾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정답이 아닌 애들은 정말 단순한 이유로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정답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연습 이런 것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들 좀 생각할 게 많은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이 문제 한번 볼 건데요. 물론 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A과 학생들의 수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대요. A과 학생 민주가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는 자, 민주라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가 A과 학생이라는 뭔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자, 얘가 결국에는 뭐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여기 있는 어떤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민주가 A과 학생이면서 경제학을 듣고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단순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썼지만 민주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민주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A과 학생인 민주가 얘가 또 추가로 어떤 정보가 있어야 경제학을 수강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주어진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떠한 애들은 전부 다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이런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저기에서 연결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정치학이랑 사회학을 둘 다 수강해야 돼요. 정치학이랑 사회학을 둘 다 수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영이랑 회계. 경영이랑 회계. 회계. 자, 이 둘을 수강해야 이렇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A과 학생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게 마치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생긴 뭔가 미로 이렇게 막 있고 미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출구, 입구 있고 출구 나와 있는 이런 미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풀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풀 때 우리가 물론 입구에서 잘 들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풀 때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잘 모르겠네? 그럼 여기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방법도 있죠.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거꾸로 찾아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A과 학생이라는 걸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A과 학생은 누구든 논리학이나 역사학 중 적어도 하나는 수강한대요. 자, 그러니까 얘는 논리학이나 또는 역사학을 무조건 수강을 해요. 자, 근데 논리학이랑 역사학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뉘죠. 그럼 요거를 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좀 잘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논리학을 수강하는 애들은 정치학을 수강한대요. 역사학을 수강하는 애들은 경영학을 수강하죠.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추론 규칙 중에 이게 바로 양도 논법이에요. A 또는 B인데 A이면 C이고 B이면 D이다. 그러면 정치학을 수강하거나 경제학을 수강한다라는 경영학을 수강한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게 그 양도 논법이에요. 그래서 양도 논법이라서 굳이 표현을 하면 요거야? 그러면 얘는 정치학을 수강하거나 경영학을 수강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요 두 개 체크했죠? 요거 체크했고 다 활용했어요. 지금 전부 다 활용했는데 얘네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잘 보시면 어쨌든 이 A과 학생이 경영이랑 회계를 같이 듣거나 정치랑 사회학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A과 학생은 정치학을 들을 수도 있고 경영학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듣죠. 뭘 듣든 둘 중에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당연히 얘네가 좀 언급이 돼야겠죠. 민주가 사회학이랑 회계학을 둘 다 수강하고 있다면 정치학을 수강하든 경영학을 수강하든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할 만한 뭔가 그런 조건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3번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있었고, 다만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는 과정 또는 앞에서도 이렇게 와서 얘네들을 뭔가 이렇게 미로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런 방식으로 푸는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난이도는 있었고요. 양도론법이 활용되는 문제는 뭐 많지 않은데 그냥 요런 애가 있다 정도로만 봐두세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 제가 하나 골라드릴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32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빠르게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풀이해 봅시다. 자, 제가 한번 32번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슷한 설명을 너무 반복하면 여러분들도 뭐 피곤하니까 그냥 답을 빨리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일단 문제 유형 자체는 D가 파견된다라는 확정된 정보로 시작되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D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애들은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거고, 자, 심지어 남은 선택지에서 보시면 C랑 D가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C도 파견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D가 파견되면 E도 파견된다라는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E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죠. 2번 답 아니에요. 세 번째 조건 때문에 C가 파견되면 B는 파견될 수 없죠. B가 없어야 됩니다. 정답 5번이죠. 자, 좀 이렇게 중간중간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직관적인 조건들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용해서 선택지를 좀 추렸으면 좋겠고 얘가 안 되는 거죠.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괜히 이 5번째 조건 같은 애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또 막 선언 추리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이라고 얘기하는 조건들이라는 건 단순하게 나와 있는 이 기본적인 형태의 조건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풀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33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따라오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문제가 그동안 앞에서 풀었던 다른 문제랑 뭐가 다르죠? 얘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다른 점이 있다면, 애초에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술들이 모두 거짓이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달라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에서는 굳이 하나씩 언급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 내용들은 거짓이야 라고 알려주고 푸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요게 조금 다른 유형이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자, 요 첫 번째 조건이 일반적인 가언명제나 선언명제의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애를 뭔가 간단하게 기호로 바꾼다거나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은 번거롭거나 또는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A가 전시되지 않고 B만 전시되는 상황, A가 전시되고 B가 전시되지 않는 상황, 또는 둘 다 전시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건 어떤 명제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전시되지 않는다라는 명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가 전시되지 않거나 B가 전시되지 않는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는요. B 또는 C가 전시가 되면 D도 전시된다. 이렇게. 그 다음 거는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데요. C도 전시되지 않고요. D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다만 얘네가 모두 거짓이랍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모두 거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우 아니죠. 대우 명제 아니죠? 뭐예요? 이 명제들이 거짓이니까 이 명제들을 우리가 부정을 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를 부정하는 게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뭐 대우 명제 할 때도 많이 활용했던 거예요. 자, 이거 부정하면 굳이 쓰면 여기다 쓸게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죠? not A 또는 not B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구조상으로는 그 분배법칙처럼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분배법칙처럼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곱해지는 느낌이에요. 곱해지는 느낌.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고. 자, 그래서 not A인 게 아니니까 A인 거고 not B인 게 아니니까 B인 거죠. 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도 그리고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정을 하면 얘는 A 그리고 B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가언명제 부정하는 거 우리 했었는데. 자, 조건이 일단 성립을 하고 뭐였어요? 결론이 잘못되는 경우가 가언명제를 부정하는 케이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거.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A 전시되고요. B 전시되고 D 전시되지 않는다는 게 확정이 되고요. D가 전시되지 않으면 마지막은 선언 추리로 C가 전시된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3개 전시된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풀어볼 문제가 많아서 부지런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36번 보겠습니다. 36번. 36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봐요. 자, 다음의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가능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가능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고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거짓인 명제를 골라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인 명제가 나오겠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거짓말인 명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걸로 풀이를 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은 특칙 명제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전칙 명제죠. 특칙 명제랑 전칙 명제를 부정하는 그런 문제예요. 한번 부정해서 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자, 한번 제가 3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 간단하게 너무 오랜만에 이제 이런 특칙 명제랑 전칙 명제를 뭐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제가 이론을 한번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자, 모든 P는 Q이다라는 이런 명제를 부정하면 P인 애들은 전부 다 Q야 라는 말을 부정하면 P인 애들 중에 Q가 아닌 애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존재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P인 애들 중에 not Q인 애가 있어 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P는 Q이다 라는 이런 명제를 마찬가지로 부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P는 Q야. P이면서 Q인 애가 있어. P인 애들 중에 Q인 애가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부정하면 없어가 되죠. 있어를 부정하니까 없어가 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건 P인 애들은 전부 다 Q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전부 P인 애들은 전부 다 Q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 전칙 명제를 부정하면 특칭이, 특칙 명제를 부정하면 전칭이 되고 이렇게 어떤 문장을 부정할 때 Q만 not Q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게 아니죠. 민용이는 바보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민용이는 바보가 아니다. 이 뒤에 있는 걸 부정하는 거지. 민용이가 아닌 애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주어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술어도 부정하는 게 아니죠. 항상 뒤에 것만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자, 그래서 해보면 자, 특칙 명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첫 번째 거는 전칙 명제가 되겠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전칙 명제니까 특칙 명제가 되는 거고 주어는 그대로 쓰고 뒤에 나와 있는 수로부에 나와 있는 거를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살거나 게임을 좋아한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서울에 살지 않고 게임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쟤네가 참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명제는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걸 고르는 문제였고요. 자, 정답은 뭔가요? 36번. 서울에 살지 않고 게임도 좋아하지 않는 대학생이 있다. 4번이네요. 자, 여러분들 특칙 명제는 얘네들의 순서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얘는 뭐 굳이 따지자면 4번은 요거예요. 서울에 살지 않고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데 대학생인 애가 있다 요거고 얘랑 얘의 위치가 지금 바뀌었죠? 특징 명제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서울에 살지 않는 어떤 사람은요.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대학생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대학생이다. 이렇게. 화살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막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한번 강조하고요. 자, 정답 정확하게 체크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교재 조금 넘겨서 4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43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풀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이 문제는 뭐 좀 내용도 너무 길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뭐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요. 상하기의 이야기는 여기 6명 있다. 어쨌든 그냥 이 얘기고 두 번째. 자, A와 B 중 적어도 한 명은 위촉해야 해. A 또는 B를 위촉한다라는 이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상하기. 자, 나도 동의해. 자, 그런데 A와 C는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C를 위촉할 때만 A를 위촉해야 돼. 자, 여러분들 요거 저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문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뭐뭐 할 때만 뭐뭐 한다. 이렇지 않으면 얘도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C를 위촉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A도 위촉할 수 없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문장 자체에는 부정기호가 없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부정기호를 없애고 싶으면 A를 위촉했다는 건 C도 위촉했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반드시 위촉해야 된대요. C는 반드시 위촉. C가 반드시 위촉된다라는 정보로 그럼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C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D, E, F 중 적어도 한 명은 위촉해야 된대요. 그러면 C를 반드시 위촉하니까 우리가 D를 위촉하거나 E를 위촉하거나 F를 위촉을 해야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룽이. E를 위촉할 때는 F도 위촉한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B와 D는 함께 위촉할 수 없다. D를 위촉하면 B는 위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또 굳이 같이 쓰면 자,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B를 위촉하지 않으면 A를 위촉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다시 C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다시 C로 돌아오는데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1번 3명만 위촉하는 방법은 모두 3가지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3명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1명이에요. 일단 C 반드시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 중에 어쨌든 최소한 1명은 반드시 위촉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 1명이 무조건 나오고 3명만 위촉한다고 했으면 자, 얘네 말고도 처음에 나와 있던 요거 A와 B 중 적어도 1명은 위촉해야 된다라는 요 내용에서 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3명만 위촉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라는 건 A와 B 중에 일단 적어도 1명, 적어도 1명, C 그리고 D, E, F 중에 적어도 1명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명, 여기서 1명, 여기서 1명을 말하는 거겠죠. 이 케이스를 따졌을 때 3개라는 거니까 사실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해볼까요? 일단 A가 위촉되고 C 먼저 합시다. C가 확정이니까. C를 위촉한 상황에서 A를 위촉한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중에 1명만 돼야겠죠, 이제. 자, D를 위촉하면 되고요. 문제 없죠? E를 위촉하면 F도 위촉해야 되니까 4명이 돼버려요. 안 되고 F만 위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그냥 같이 씁시다. 이렇게 하나의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위촉한 다음에 A가 아니라 B를 위촉하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D를 위촉하면 안 되죠? 모순이 발생하니까. E도 안 돼요. 같은 이유로 아까랑 F만. 자, 그래서 C 위촉한 다음에 A랑 B 중에 뭐 1명을 위촉했을 때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3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 자, 나머지 이 문제는 마침 1번을 잘 체크하면 나머지는 금방 확인이 되는 애였습니다. 자, 2번 A를 위촉하지 않는 경우 있죠? 바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요거 확인되고 B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F도 위촉해야 된다. 이건 어떻죠? B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F를 위촉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잘 봐요. C 위촉되고 B 위촉되는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E 아니면 F가 위촉이 되죠. D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E가 위촉돼도 F가 위촉되니까 C랑 B가 위촉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케이스에서도 F가 같이 위촉이 돼요. 그래서 쟤도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때요? 4번. 얘가 답인가 봐요. D와 E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위촉된다. D와 E가 둘 다 없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는데 제가 뭐 직접 풀었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문제였고 복습할 때 꼭 스스로 한번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 생소한 표현 나오는 거 주의 잘 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명제추론 대표 유형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같이 풀지 못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풀어보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질문하실 문제 있으면 잘 체크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진실게임 유형으로 넘어갈 텐데 어쨌든 오늘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하셔야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